어, 이 사진 나랑 똑같잖아? 소연은 벽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신은 그저 천한 부업대기일 뿐이었습니다. 주인마님의 딸일 리가 없었죠. 하지만 벽보에 있는 특징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팔뚝, 대인 자국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소연은 벽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함이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벽보를 흔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연의 나이 10살 되던 해 늦가을, 소연을 아끼던 수양 아버지가 밭일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논두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죠.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소연을 싫어하던 수양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비도 갔으니 너랑 나랑은 이제 남이다. 수양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상복도 벗기 전에 소연의 작은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어요. 소연은 치마폭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어디 가요? 전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한 점 연민도 없었어요. 내 입 하나 풀칠하기도 벅차니 나가거라. 마을 어기 최주사 댁에서 심부름꾼 찾는다더라. 거기나 가봐. 하지만 최주사 댁은 소연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죠. 결국 쌀썩 대박에 소연은 한양 뒷골목 국밥집 식모로 팔려갔습니다. 국밥집 주인 박서방은 소연의 가느다란 팔뚝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깡마른 것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소연은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무쇠손만 한 대야에 담긴 설거지가 끝나면 또 다른 대야가 쌓였어요. 겨울이 되자 찬물에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주인은 약 한 번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일하라고 등을 떠밀 뿐이었죠. 밥은 손님들이 남긴 찬밥에 물을 부어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뿐이었어요. 소연은 밤마다 다락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 보리밥에 된장을 얹어주시던 그 마음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됐어요.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은 무심히 흘러 소연의 나이 23이 되었습니다. 그새 소연은 키가 훌쩍 자라 제법 의젓한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도 누구보다 빨리 깔끔하게 해냈죠. 그 무렵 국밥집에 매일 아침 들르는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실한 농사꾼 박도윤이었어요. 도윤은 소연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연이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할 때면 슬쩍 다가와 들어주고 말없이 물러났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저 할 말이 있소. 소연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가난한 농부요. 변변한 재산도 없소. 하지만 당신을 평생 아끼고 귀히 여길 자신은 있소. 나와 함께 가정을 꾸려주겠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해주었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장인도 하객도 없이 도윤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서로에게 절을 올렸어요. 도윤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가난하지만 내 평생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진 않으리다. 소연은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댈 곳이 생겼다는 안심,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가슴을 채웠죠.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혼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웃집 노인이 쓰러지더니 며칠 새 온 마을이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도윤도 열흘째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소연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약초를 다려 입에 넣어주었죠. 시어머니 송 씨는 방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뒤로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이구나. 송 씨의 중얼거림이 소연의 등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더 필사적으로 남편을 돌봤어요. 하지만 역병은 무자비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 도윤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소연 씨, 마지막 숨결처럼 가늘게 이름을 부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은 차가워져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여보, 여보 안 돼요. 눈 떠요. 하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비명 같은 울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장례를 치른 그날 밤 송 씨가 소연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소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뱃속엔 석 달 된 아이가 있었고 곁에는 갓난아기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은 어머님 핏줄 아닙니까? 송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핏줄이니 당연히 두고 가야지. 손주놈들은 우리가 키운다. 너만 썩 나가. 그럴 순 없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소연이 거절하자 송 씨의 눈이 도끼로 물들었습니다. 감히 내 주제에 대들어? 내 뱃속 것도 젖먹이 것도 다 우리 박씨 가문 자식이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 그날 밤부터 소연은 밥을 굶겼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자 소연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갓난아기는 젖이 끊겨 축 늘어져 있었죠.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소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순 없었어요.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방눈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방문의 창호지를 뜯어냈어요. 그 작은 구멍으로 몸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은 맨발이었고 옷은 얇은 저고리 한 벌뿐이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꼭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살려줄게. 발바닥에 피가 배어나와 눈밭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허름한 단칸방, 소연은 그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고 벽엔 틈새가 많아 겨울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해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이 홀로 이를 악물고 나왔어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땀범벅이 된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지켜야 할 식구가 둘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물지개를 지고 동네 우물을 돌았어요. 양반댁 물독을 가득 채워주고 한 푼, 두 푼 품삯을 받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는 칭얼대고 큰아이는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졸졸 따라다녔죠. 엄마, 배고파요. 큰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소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엄마가 일 끝나면 밥 해줄게. 하지만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을 깃고 나면 부잣집 마당을 쓸었고 그 다음엔 빨래를 받아왔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불을 지폈습니다. 남은 쌀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뿐이었죠. 밥을 지어 아이들 앞에 내놓으며 소연은 물만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소연은 배를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나 많이 먹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밖에 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오물오물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바늘을 움직였어요.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내일의 끼니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큰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소연은 화들짝 놀라 아이를 안았어요. 약을 사줘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찬물에 적신 수건을 아이 이마에 얹어주며 밤새 지켰죠. 엄마가 있다. 괜찮을 거야. 되뇌는 말은 아이를 위한 것인지 자신을 다독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사흘 만에 열이 떨어졌어요. 소연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소연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져서 동생을 돌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장터에서 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운제에서 부엌 일손을 구함.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구함. 청운제라니 한양에서 소문난 요리집이었습니다. 소연은 망설였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싶었죠. 하지만 기회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청운제로 향했어요. 청운제의 대문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은 넓고 깨끗했어요. 소연은 문지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일손 구한다는 방을 보고 왔습니다. 문지기는 소연의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얌전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구석에 앉혀두겠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세요. 그때 안채에서 기품 있는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청운제의 주인 장혜옥 부인이었어요. 장 부인은 소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일하러 왔다는 사람이냐? 소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예, 주인마님.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장 부인은 소연의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 많은 손이었지만 마디마디가 단단해 보였어요. 음식을 다뤄본 적 있느냐?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부엌 일은 해왔습니다. 장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보자꾸나. 저 무와 배추로 김치를 담가보거라. 소연은 재료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어요. 물을 썰고 배추를 다듬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연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을 보던 장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손끝에서 뭔가 남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그저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성을 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저 어릴 적 기억대로 손이 움직일 뿐입니다. 장부인은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나와라. 밥과 잠자리는 제공하겠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마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장부인은 소연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일하는 태도가 성실했고 음식을 다루는 손길이 야무졌어요. 무엇보다 소연이 만든 음식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부인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오늘부터 손님상 준비도 내가 맡아보거라. 소연은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제가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장부인은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솜씨라면 충분하다. 자신을 믿어라.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죠. 이 집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오늘 누가 만든 거요? 장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솜씨 좋은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소연이 만든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청운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소연은 한 푼 두 푼 품삯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소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소연의 나이 32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소연은 청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 첫 불을 지피는 것도 저녁 마지막 솥을 씻는 것도 소연이었습니다. 장혜옥 부인은 그런 소연을 유심히 지켜봤죠. 어느 봄날 장 부인이 소연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소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 부인은 소연을 안치고 찻잔을 건넸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훌쩍 자라 이제 청운제 일을 거둘 만큼 컸습니다. 장 부인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늘부터 내가 청운제의 대참모가 되어라. 부엌 전체를 내가 맡는 거다. 소연은 깜짝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대참모라니 부엌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웬만한 양반집 주방장보다 높은 지위였습니다. 주인마님, 제가 어찌 그런 큰 자리를. 장부인은 소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솜씨는 이미 한양에 소문이 자자하다. 내 눈이 틀릴 리 없어. 자신을 가져라. 그날 이후 소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참모가 된 소연은 청운제 부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아침상을 준비할 때면 먼저 재료를 살폈습니다. 무 하나를 고를 때도 손으로 두드려보고 단단함을 확인했죠. 생선은 눈을 보고 신선도를 가늠했습니다. 이 명태는 어제 들어온 것이구나. 오늘 손님상엔 올리지 마라. 소연의 한마디에
부엌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눈은 정확했고 판단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 엄격함 덕분에 청운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감댁 마님들이 모임을 청운제에서 가졌고 중인 상인들도 중요한 거래를 이곳에서 했어요. 모두가 소연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부인은 소연에게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둘만 남은 부엌에서 장부인이 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음식도 따뜻해진다. 소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국을 끓일 때면 먹을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물을 무칠 때도 김치를 담글 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마음이 손끝을 타고 음식에 스며들었죠. 청운제의 수입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장부인은 소연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었어요. 소연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갔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나이 35이 되던 해 드디어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한양 외곽의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방은 2칸이었고 마당엔 우물이 있었어요. 소연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0살 때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생겼어요. 큰아이가 소연의 치맛자락을 잡고 좋아했습니다. 작은아이도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어요. 소연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다.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해. 소연은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이지만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렸어요. 부엌엔 솥을 걸고 장독대엔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손수 마련한 살림이 소중했죠.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16이 되어 서당에 다녔어요. 소연이 모은 돈으로 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작은아들도 형을 따라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을 떼었죠. 어머니, 오늘 훈장님께서 제 글씨를 칭찬하셨어요.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구나. 열심히 배워라. 어머니가 못다한 공부를 내가 하는 거다. 밤이면 소연은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들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소연은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무렵 시어머니 송씨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네 사람이 소연에게 말했어요. 소연 씨, 혹시 시어머니 송씨 소식 들었소? 요새 완전 알거지가 됐다던데.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론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노름에 빠져 집안 재산을 다 날렸다지 뭐요. 남은 땅까지 팔아먹고 이제 남의 집 꾸준 일이나 하며 산다더군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송 씨가 자신을 내쫓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 매서운 눈빛, 냉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어요.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연은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물을 사고 생선을 고르다가 우연히 벽보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낡고 바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대인 흉터가 있는 여자아이를 찾소? 청운제 주인 장씨.
소연의 손에서 광주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팔뚝엔 선명한 붉은 화상 흉터가 있었죠. 어릴 적 뜨거운 솥에 데웠던 흉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벽보를 다시 읽었습니다. 청운재 주인 장씨, 장혜옥 부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부인께서 딸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고 했죠. 설마 내가?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신은 그저 천한 부엌대기일 뿐이었습니다. 주인마님의 딸일 리가 없었죠. 하지만 흉터는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팔뚝, 대인 자국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소연은 벽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함이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벽보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럴 리 없어. 소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이 주인마님의 딸이라면? 소연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흉터는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큰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소연은 그날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벽보에 적힌 글귀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흉터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은 청운재 안채를 청소하다 장혜옥 부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는데 장롱 위에 놓인 낡은 보자기가 눈에 띄었어요. 펼쳐진 천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초상화였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 또렷한 눈, 작은 입술.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상화 속 아이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에서 본 것 같았죠. 이건 나. 소연은 황급히 초상화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아, 무얼 보고 있느냐? 소연은 얼굴이 새빨개져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마님. 그냥 우연히. 장 부인은 초상화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옆에 앉았어요. 내 딸이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연희. 소연은 가만히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장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살 때 시댁에서 쫓겨나면서 억지로 떼어놓았다. 내가 양반집 교수였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미워했지. 남편이 죽자마자 나와 딸을 내쫓았어. 장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연희는 그때 뜨거운 솥에 데웠었다. 내가 약을 발라주며 울었지. 오른쪽 팔뚝에 흉터가 남았어. 그 흉터만 보면 내 딸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소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른쪽 팔뚝 자신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주인마님의 딸일 리가.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물동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상화 속 아이와 닮았을까요? 소연은 알 수 없었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고생이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흉터가 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겠어? 소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주인마님께 효도하듯 일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소연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사흘거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는 송 씨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송 씨는 남의 집 마당을 쓸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름으로 재산을 날린 뒤 송 씨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아들들마저 등을 돌렸고 이웃들은 손가락질했죠. 한때 으스댔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지나가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양 청운제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지? 맞아. 거기 대참모가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더군. 박씨 성을 가진 과부라던데. 송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씨 성의 과부라니 혹시 소연이? 송 씨는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거기 대참모가 누군데요? 이름이 뭡니까? 상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이름까진 모르겠는데. 아이 둘 딸린 과부라고 들었습니다. 송 씨의 눈에 도끼가 올랐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도망쳤던 며느리 소연이 청운제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감히 도망친 년이 호의호식해? 내 손주들을 훔쳐가더니 잘 먹고 잘 살아? 송 씨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아니, 아예 청운제에 들어가 붙어 사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송 씨는 그날부터 한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누더기 옷까지 몇 개를 챙겼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일부러 볼을 꼬집어 핏기를 뺐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 행세를 해야지. 그래야 동정을 받지. 송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소연을 어떻게 괴롭힐지 궁리했어요. 며칠 뒤 송 씨는 한양으로 가는 집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달려 한양에 도착했어요. 청운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송 씨는 청운제 대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가 연기였어요. 송 씨는 일부러 몸을 비틀거리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편 소연은 그날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님상을 준비했어요. 물을 썰고 생선을 손질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큰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당 선생님께서 제 글을 칭찬하셨어요. 과거 준비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어머니가 뒷바라지 잘할게. 작은 아들도 형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처럼 과거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는 뭐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믿는다.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정원의 매화나무에선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이만하면 충분해. 소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너무 평온한 날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그날 오후 장 부인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엔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특별히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려다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골라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소연은 마지막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완벽했어요. 색깔도 고르고 향기도 그윽했습니다. 장부인이 부엌으로 와서 상을 살폈습니다. 역시 내 손은 보물이구나. 고맙다, 소연아.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인마님의 칭찬이 언제나 고마웠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하지만 소연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청운제 대문 앞에서 송 씨가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먹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소연은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저고리 깃을 여몄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운제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소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붓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솥뚜껑을 덮고 일어서는데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집에 박소연이라는 년이 있다며.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목소리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내쫓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 소연은 천천히 부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파가 서 있었어요. 송 씨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험악한 얼굴은 여전했죠. 송 씨는 소연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이 도둑년아. 청운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어요. 송 씨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전현이 우리 집 손주들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송 씨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내가 손주들을 어디 숨겨놨느냐? 당장 내놓아라. 소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 씨의 눈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사람이 정말 도둑질을 한 거야? 손주를 훔쳐갔다니 세상에. 그때 장혜옥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무슨 소란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고함을 지르는 거요? 송 씨는 장 부인을 보더니 눈빛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주인마님, 제 처지 좀 봐주십시오. 저 며느리년이 제 손주 둘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장 부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당신 며느리란 말이오? 송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기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죽고 나서 인연이 손주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밤낮으로 찾아 헤매다 겨우 이곳까지 왔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송 씨가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 손주들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 부인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연아, 사실이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주인마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어르신은 제 시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송 씨가 소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손주들 당장 내놓아. 송 씨가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연의 옷깃을 움켜쥐고 흔들었어요. 소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손주들은 내 핏줄이다. 내가 무슨 권리로 데리고 갔느냐. 송 씨가 소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어요. 소연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옷고름이 뜯어지며 오른쪽 소매가 거쳐 올라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팔뚝에 선명한 붉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낙인처럼 새겨진 그 자국이 햇빛 아래 드러났어요.
장혜옥 부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 부인은 소연의 팔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흉터. 장 부인이 비틀거리며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연의 팔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내가 시댁에서 쫓겨날 때 뜨거운 솥에 대어 내가 약을 발라주며 울었던 그 흉터가 맞구나. 소연은 장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장 부인이 소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 딸, 내 연희구나. 연희가 맞구나.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자신이 장 부인의 딸이라고? 주임마님, 무슨 말씀을? 장 부인은 소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나는 양반집 교수였다. 중인 집안으로 시집을 갔지. 시댁에서는 내가 양반집 출신이라고 미워했어. 남편이 죽자마자 너와 나를 내쫓았단다. 장 부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는 그때 겨우 5살이었어.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시댁에서 너를 빼앗아 갔지. 나는 혼자 쫓겨났단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부인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그 따뜻한 품도 떨리는 목소리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어. 청운제를 일으켜 세우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풀어 너를 찾았단다. 장 부인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했어. 나는 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난 30년의 고생, 외로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내뱉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 부인과 소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천안 부엌대기로 알았던 여인이 한양 제일 가는 부자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니요. 송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부인이 송 씨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내 딸을 학대했단 말이오? 송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장 부인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장 관아에 알려라. 양반가의 핏줄을 억지로 빼돌려 학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송 씨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장 부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분노였어요. 소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어.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와 딸이 만났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어요. 청운제 마당은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왜 장부인이 자신을 그토록 아꼈는지, 왜 친딸처럼 대해줬는지를요. 그건 진짜 모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송 씨는 마당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오후 장혜옥 부인은 사람을 보내 한양에서 가장 유능한 외지부를 불렀습니다. 외지부는 조선시대 법률가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했어요. 장 부인의 부름을 받은 외지부 정 선생은 즉시 청운제로 달려왔습니다. 안채 사랑방에서 장 부인은 정 선생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딸을 빼앗긴 일, 송 씨가 소연을 학대하고 내쫓은 일,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까지요.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들었어요. 주임마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다툼이 아닙니다. 정 선생의 목소리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양반가의 핏줄을 억지로 빼돌려 천민처럼 부린 것은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중죄입니다. 더구나 며느리를 학대하고 내쫓은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이죠. 장 부인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빼앗긴 어머니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 선생, 이 일을 맡아주시겠소? 정 선생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정 선생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소연이 어릴 적 팔려갔던 국밥집이었어요. 그곳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30년 전쯤 어린 계집아이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송씨 성을 가진 여자가 쌀썩 대박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국밥집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 선생은 그 말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다 터지도록 일을 시켰다고.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연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 장 부인의 옛 시댁 하인들까지 찾아냈어요. 하인들은 30년 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송씨 마님께서 어린 아씨를 억지로 빼앗아 어디론가 보내셨습니다. 주임마님께서 통곡하시며 매달리셨지만 소용없었죠. 늙은 하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직도 생생했어요. 어린 아씨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어미를 찾았지만 송씨 마님은 아이를 방에 가뒀습니다.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정 선생은 모든 내용을 정리해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한양 성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가 규수였던 장 부인의 딸이 천민으로 살다가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죠. 사흘 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송 씨는 포졸들에게 끌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관복을 입은 사또가 위엄 있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인 송 씨,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라.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송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었어요. 소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찾으려 했을 뿐. 사또가 노쇠자를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양반가 핏줄인 아이를 천민에게 팔아넘긴 것이 사실이 아니냐. 정 선생이 앞으로 나와 증거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적힌 종이들, 국밥집 거래 기록, 옛 하인들의 진술서까지요. 사또는 문서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송 씨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국밥집 아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 송 씨에게 쌀썩 대박을 주고 아이를 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박소연입니다. 옛 시댁 하인도 증언했습니다.
송씨 마님은 어린 아씨를 강제로 빼앗아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주인 마님께서는 3일 밤낮을 우셨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송씨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또가 송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내쫓은 것도 사실이냐? 송씨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제 아들을 잡아먹어서. 닥쳐라. 사또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역병으로 죽은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젖먹이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내가 며느리에게 밥을 굶기고 방에 가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냐? 송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노쇠자를 다시 내리쳤어요. 양반과 핏줄을 천민으로 팔아넘기고 며느리를 학대하고 천륜을 어지럽힌 죄. 이 모든 것이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죄다.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어요. 사또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죄인 송씨는 곤장 30대를 치고 한양 밖으로 내친다. 평생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며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은 모두 장혜옥 부인에게 돌려준다. 송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용서를.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송씨를 끌어냈어요. 관아뜰에서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탁, 탁, 탁. 매가 떨어질 때마다 송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씨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컸으니까요. 30대의 곤장을 다 맞고 나자 송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포졸들이 송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를 질질 끌며 한양 성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한편 장 부인은 송씨가 부당하게 차지했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소연의 남편이 물려준 땅과 집이었어요. 송씨가 팔아치운 것들도 있었지만 남은 재산만으로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이 장 부인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정당하게 되찾아졌습니다. 법이 바로 섰습니다. 장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씁쓸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딸과 함께한 30년이었으니까요. 그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관아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필귀정이구나. 소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어요. 송씨가 저지른 죄가 30년 만에 밝혀졌고 정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청운제로 돌아온 소연은 어머니 장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장 부인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꾸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앞으로의 날들은 함께할 수 있잖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청운제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녀가 재회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소연의 두 아들도 함께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처음 본 아이들은 어색해하면서도 기뻐했죠. 장 부인은 손자들을 번갈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주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소연아, 내가 잘 키웠어.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달빛이 청운제를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송씨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모녀의 삶에
다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사필기정, 그 말이 이보다 더 와닿는 순간이 있을까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운제는 여전히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집이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연이 있었죠. 장혜옥 부인은 칠순을 넘기며 청운제의 모든 일을 소연에게 물려줬습니다. 소연은 이제 청운제의 주인이었어요. 아침마다 부엌을 돌며 일을 살폈습니다. 재료를 확인하고 음식의 간을 보고 손님상을 점검했죠. 오늘 무는 단단하고 좋구나. 이걸로 동치미를 담가야겠어.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부엌 아낙네들은 소연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연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 손끝에서 나온 음식은 한양 최고였으니까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에서 잔치를 열 때면 반드시 청운제 음식을 주문했어요. 중인 상인들도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소연의 손맛을 보기 위해서였죠. 청운제 음식은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 박 주인의 솜씨는 정말 남다르지. 손님들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뿌듯했습니다. 천안 부엌대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한편 소연의 두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 박준혁은 23세 과거에 급제했어요. 한양의 젊은 선비들도 칭찬할 만큼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관직에 나가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준혁이 청운제를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했어요. 소연은 아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준혁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생이 많구나. 밥은 먹었느냐? 아직입니다. 어머니 음식이 먹고 싶어 바로 왔습니다.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손수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를 올렸어요. 준혁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준혁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입니다. 소연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릴 적 굶주리던 아이가 이렇게 의젓한 관리가 되었다니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 박준서는 상단을 이끄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한양과 개성을 오가며 장사를 했어요. 영리하고 정직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죠. 준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운제에 들렀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곤 했어요. 어머니, 개성에서 좋은 인삼을 구해왔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라고요. 준서가 웃으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윤기나는 인삼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효자구나. 할머니께서 좋아하시겠다. 형제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걸었지만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이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연은 어머니 장혜옥을 위해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거르지 않았어요. 따끈한 미역국, 부드러운 두부조림, 잘 익은 김치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장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상을 놓았습니다. 장부인은 이제 70을 넘겼지만 정정했어요. 소연이 올린 밥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아,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느냐? 바쁠 텐데. 소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국그릇을 떠서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새벽부터 끓인 겁니다.
장부인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눈을 감고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끓인 국이 제일 맛있구나. 어쩜 이리 깊은 맛이 나니? 소연은 웃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으니까요. 어머니 비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녀는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원의 매화나무에선 꽃이 만발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장부인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연아, 그동안 못한 효도를 이렇게 하니 고맙구나.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절 찾아주셔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5년이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궁궐 근처 돌담길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창덕궁 담장을 따라 걷는 길이었어요. 벚꽃이 하늘 안을 흩날렸습니다. 장부인은 고운 비단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소연도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었어요. 모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아, 저기 봐라. 꽃이 참 곱구나. 장부인이 벚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꽃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어머니. 두 사람은 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꽃잎 하나가 소연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장부인이 그 꽃잎을 살짝 털어주었죠. 우리 연희가 꽃보다 더 곱구나.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도 어머니 앞에선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정겹게 보였나 봐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눈빛에서 드러났으니까요. 돌담길을 다 걷고 나서 두 사람은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장부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연아, 내가 너를 찾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찾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장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늦었지만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좋게. 소연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0살에 쫓겨나 국밥집 식모로 살았던 날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눈보라 치던 밤,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살았던 단칸방 생활. 그 모든 고난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그때 쓰러졌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그동안 못한 효도 다하며 살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부인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하단다. 손자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한참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꽃잎이 흩날렸어요.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모녀는 청운제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소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 능숙한 불 조절, 정확한 간 맞추기. 저녁상을 차리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라고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더니 결국 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두 아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준혁이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관아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부인은 손자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아들에게 교훈이 되었나 봐요. 준서도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저도 장사하면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처럼요.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청운제를 가득 채웠어요. 지난 30년의 눈물은 거름이 되어 이제 환한 꽃을 피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평범한 행복에 감사했죠. 죽으란 법은 없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견디니 따뜻한 봄이 왔어요. 소연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들을 지켜보며 살아갈 거예요. 청운제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밥상, 따뜻한 가족, 그리고 함께할 내일.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